자, 마지막에 지금 24호. 이렇게 우리는 거지가 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너무나 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드린 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도 좀 와 닿으실 겁니다. 자, 상황이 어떤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경제 상황이 어떤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좀 필수인데요. 그러나 이게 끝이 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저희 입장을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때가 되었다. 예. 참고로 오늘 들은 설교와 오전에 들은 설교, 그리고 자연의 징조,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끝을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가계부채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가계부채가 어떻게 위험한지, 그리고 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말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가계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따랐을 때 어떻게 가계부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한 가계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이 괜찮다라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 그리고 왜 그들이 낙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국 가계부채는 1000조라고 합니다. 1000조가 넘었습니다. 이 1000조는요, 여러분, 한국이 1년 동안에 한국에 5천만 명이 있는데요. 이 5천만 명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수입의 총합입니다. 이거는 국가 예산의 3배고요. 5천만 명이면 1인당 빚이 2천만 원씩 있는 겁니다. 아이, 1살짜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인 가구 기준 했을 때, 중학생 자녀 2명, 그리고 일 나가지 않는 아내, 그러면 4인 가구 중에 이 가장 혼자 8천만 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1000조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겠지만요. 뒤로 갈수록 더 감이 올 겁니다. 이게 어떤 금액인지. 먼저 여러분, 이제 이 가계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가계부채는요, 각종 대출,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그거 플러스 판매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신용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 신용카드 긁는 겁니다. 그것도 빚입니다. 그게 가계부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대출 플러스 신용판매 해가지고 1000조가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중요한 게 판매신용은 얼마 안 됩니다. 53조, 60조밖에 안 되니까요. 나머지 900조 이상은 다 이 대출입니다. 이 대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쉽게.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 부동산 담보대출 안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상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왜 가계부채가 터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금 전체 한 950조 가까운 그 대출 중에요. 가계부채 대출 중에 부동산 담보대출은 약 500조 정도를 차지합니다. 61%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용대출, 쉽게 말해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 바로 이 신용대출인데요. 이 신용대출 중에서도 30%, 약 300조, 그 신용대출 규모가 약 300조 정도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가계부채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판매신용은 그냥 빼고요. 이거는 너무 미미하니까요. 빼고요. 가계부채는 대출인데 어떤 대출이냐,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500조, 신용대출 300조. 그래서 이런 나머지 100조는 기타 여러 가지 제가 뒤에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또 얘기할 건데요. 그냥 쉽게 가계부채는 뭐냐? 그냥 대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부채는 대출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담보대출 추이와 자영업자 대출 추이인데요. 자, 2011년도 가계금융조사에서 나타난 통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보대출 용도별 비중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주주택 마련, 그리고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뭐 어떤 사무실을 얻는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쨌든 이 담보대출에서 이 부동산이 대략 55%, 60% 가까이 차이를 한다. 그리고 또 이 담보대출에서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실은 대출. 왜 기업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을 때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사업자금. 이것도 그 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어떻게 돼 있나? 신용대출은요, 사업자금 마련이 절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저소득층 인원들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대출받아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용대출에서 비중은 사업자금 마련, 바로 이 자영업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요,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 보면 사업자금 마련이 28%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동안 그 기업들이 그 뉴타운 및 그 재개발 붐이 불었을 때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업자금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엄청나게 했거든요. 왜 땅값 오른다고 하면서. 예, 그겁니다. 따라서 이 경기 침체가 되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여러분 기업들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가계부채의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조금만 더 뒤로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부터요 계속 꾸준히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역시 많이 차지합니다.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중에 60%를 넘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다 부실채권이 될 수 있다.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가계부채 잔액 추이입니다. 총 922조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좀 옛날 통계입니다. 2011년 아마 통계인데요.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00조다. 거의 절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집값 하락이 한국 경제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게 대출 용도별 비율입니다. 대출 용도별 비율. 보시면 알겠지만, 왜 대출을 받았나? 주택 마련. 뭐,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부동산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요. 사업자금 마련, 이렇게 차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담보대출 중에서요, 이 사업자금 마련,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까 제가 가계부채 대출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계부채 대출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대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를 하기 위해서 받는 신용대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통계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영업자들은요, 그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 여러분 아까 신용대출이 한 300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00조를 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뭘 했냐? 이 자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자할 때 300조를 받아서 그걸로 자영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을 해서 사업자를 내면 이 사업자를 갖고 또 대출을 받거든요. 이 자영업자들이 뭐 경기가 어려워진다든가 아니면 뭐 임대료를 내야 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해가지고 또 그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게 가계부채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가계부채로 포함이 안 됩니다. 기업 대출로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1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가족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계대출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계대출로 포함이 안 됩니다. 기업대출로 포함이 됩니다. 그 돈이 지금 얼마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300조를 빌려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받는 대출이 얼마냐? 그게 한 200조 됩니다. 200조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질적인 자영업 부채는요 300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대출로 포함되어 있는 가짜, 이게 진짜 이것도 가계부채인데요 200조를 같이 포함해서 500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총합이 달라집니다. 지금 1000조라고 말하는데요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1000조가 아닙니다. 보시면 좀 놀랄 건데요. 자, 가계부채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온 거, 부동산 플러스 자영업대출 등 각종 대출 1000조, 그리고 역시 자영업자들이 또 개인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들 2200조, 그리고 여러분 전세 보증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 보증금은 빚입니다. 시환 형제가 집을 갖고 있어요. 집주인이에요. 세를 놨어요. 전세를 놨어요. 1억에 들어왔어요. 2년 후에 1억 주세요. 그럼 안 줘야 돼요? 몰라, 배째 이래야 돼? BJR이에요? BJR, 배째. 아니죠. 줘야 된다고요.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빚입니다. 그것도 어떤 빚이요? 네, 가계부채입니다. 집주인이 지고 있는 언제든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한국의 가계부채 총합은요 약 1800조에서 2000조에 육박합니다. 진짜 가계부채 빚입니다. 따라서 1인당 4천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살짜리 아이도 다 통계를 내서 인구를 다 통계를 냈을 때 1인당 4천만원씩. 근데 4인 가족, 보통 지금 3인, 4인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에 가장이, 지금 어린아이들은 빚을 안 지겠죠. 가구당이니까요. 그러면 40, 50대 가장이 혼자, 아내가 일을 안 나간다? 그러면 혼자 빚을요 4, 4, 16, 1억 6천만 원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한 사람, 이 가장이 1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다. 이게 가계부채다. 엄청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결국 따라서 가계부채의 내관은요 부동산, 자영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대로 추락한다. 가계부채가 터진다. 1억 6천만 원의 빚이 다 공적이 터져버린다. 아니면 자영업이 무너진다. 역시 가계부채 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따라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는요. 첫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한다. 둘째, 자영업자가 이대로 몰락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실제로 일어나도요. 가계부채는 그날로 터지고요. 가계부채가 터지면 한국 경제는 그날로 끝장이 나는 겁니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경제 설교 핵심 뭐냐? 그럼 김전사, 네가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자영업자 이대로 몰락하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그거를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야, 자영업 구조조정 통해가지고 정부의 힘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실제로 일어나도 가계부채는 그날로 터지는데요. 정부는, 그리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요, 일부입니다. 이 가계부채 1000조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정부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우리 경제 대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겁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낙관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5분이 고소득자들이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들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순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갚아버리면 된다. 또이 해버리면 된다.
그 그래프가 이겁니다. 자,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눈 건데요. 뭐냐면 1분위는 제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쉽게 어떤 그 경제학자들이 그 국가의 사람들을 줄을 세워가지고요. 제일 못 사는 사람 1분위 그룹으로 묶고 제일 잘 사는 사람 5분위 그룹으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요 3분위 이상부터가 이제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를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가계부채를 누가 지금 보세요. 소득 분위별 부채 점유율. 누가 부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냐? 바로 5분입니다. 그리고 4분위. 차이 엄청나죠? 얘네를 다 옮겨도요. 얘네가 갖고 있는 부채만큼 못합니다. 자, 이런 근거를 갖고요.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 봐. 부채 그래 많은 거 천조 많은 거 알아. 근데 그 부채를 다 5분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 순자산이 많잖아. 그냥 까버리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것을 깨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지, 왜 정부가 지금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5분위에서 지금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 만약 위기가 얘네들에게서 이 5분위에서 제일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이들에게서 지금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끝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죠? 뭐냐, 이 사람들이 빚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빚을 못 갚을 정도로 지금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리 되겠죠. 제 말이 틀렸나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이 5분위에게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증명의 첫 번째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처분 소득이요, 2003년부터 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금 빼고 이자 빼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세금으로 20만 원 나가고요, 은행 이자로 한 10만 원 나오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얼마입니까? 70만 원입니다. 예, 이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비취율이 쭉 지금은요 160%까지 나왔습니다. 160%.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괜찮은 겁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갚을 수 있는 비율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최고입니다. 거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거는 다를 다 통계낸 거거든요. 따라서 5분위도요, 지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그 돈이 5분위에서도. 자, 또 하나, 5분위가 위험합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자, 연령대별 3개월 동안 연체율 추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노란색이 60대입니다. 그리고 이 50대인데요. 이 50대가 줄었다가 지금 들어서요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5, 60대가 바로 5분입니다. 20, 30대 혹은 3저 호황 때 기타 인구가 막 성장하면서 그 자산들이 막 늘어갈 때, 그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어떤 자영업도 크게 하면서 어떤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5, 60대거든요. 근데 이 5, 60대가 지금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뭐냐면 소득 분위별 3개월 연체율인데요. 역시 5분위 보세요. 늘고 있습니다. 4분위 보세요. 늘고 있습니다. 이 연체율과 이 연령대가 똑같이 되죠? 예. 그 사람이 됩니다. 5, 60대가 대한민국에서 5분위는 누구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5, 60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3개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5분위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분위, 4분위는 어떤 사람들이냐? 직장인? 아닙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얘기합니다. 왜? 자영업 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횟집 막 수산시장 크게 하고,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들 다 자영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5분위는 누구냐? 바로 이렇게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이 표가 그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영업이 무너지면 5분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제가 뒤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또 5분위가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5분위는요, 조금 건방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버렸지만 좀 이 부채를 보면 좀 건방집니다. 5분위, 4분위는요, 일시 상환이 굉장히 큽니다. 비율이. 이겁니다. 나 돈 있어. 얼마 빌려줘. 언제까지 갚아버릴게. 아이, 뭘 그걸 길게 끌어 한꺼번에 갚아버릴게. 이런. 왜 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인 여력이 약화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여력들이, 그 부담이 확 와버립니다. 왜? 한 번에 만기가 크니까. 자, 또 5분위가 위험합니다. 5분위는 결론적으로 50대, 60대 경제력을 가진 세대를 5분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집을 갖고 있습니다. 5분위가 제일 잘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5분위의 자산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집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둘째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영업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집값의 하락, 그리고 자영업의 몰락은 곧 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 5분위의 몰락과 같고, 5분위의 몰락은 곧 한국 경제의 몰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정부가 5분위가 빚을 다 갖고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하는 말이 넌센스다. 아주 근시안적인 발언이다.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 5분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5분위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이 지금 쓰레기가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5분위가 위험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합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또 제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부동산이, 김전사 5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 부동산과 자영업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자영업이 다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럴 수 없음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첫째, 정부의 정책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왜 부동산이 다시 오를 거라고 국민들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입니다. 아닙니까? 오직 그거 안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정부가 이대로 그냥 터지게 놔두겠어.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게 증명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했던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6.11 미분양 해소 대책, 8.28 재건축 규제, 9.1 보유세 감면, 9.15 보금자리주택, 9.23 종합부동산, 12.1 투기 해제 및 건설사 지원 대책, 11.3 재건축 규제 완화, 건설사 지원의 12.5 발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대장텀 기간 완화, 표준 건축비 인상, 분양권 전매 완화, 2009 주택 청약 종합저축 시행, 이걸 만능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20조로 쏟아부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를 살려주려고 20조 한 겁니다. 각종 뉴타운, 저금리 정책,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약 4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 채무를 폭증시키면서 부동산을 떠받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떠받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작 연착륙돼서 이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고 이 거품도 빠질 만큼 좀 빠지고 그래서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살을 빼야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희한하게 돈으로 떠받쳐가지고 오늘날 거품을 이따시만큼 키워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은 절대로 부동산 값을 떠받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은 하우스포를 넘어서 렌트포를 양상하기 위해서
생애 최저금리 저축, 뭐 송익형, 뭐 이런 뭐 희한한 집 내서 전세 살 바에는 빚 내서 집 사라라는. 여러분, 전세자들이 빚 내서 집 사면요 렌트 푸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정부의 부동산 떠받치기 정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의 집값을 받쳐주거나 올려주거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런다. 지금 여러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은 식물정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약발이 안 먹힙니다. 아무래도 안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뒤에 제가 부동산 이 정부가 아무래도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를 제가 또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안 먹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기대면 안 됩니다. 자, 소득이 없으면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와 기업의 소득 비중 추인데요. 1995년 되면요. 가계가 70이었고 기업이 16. 가계가 제법 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저축률 23%씩 때리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저축률 23%씩 때린 그 돈을 갖고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늘어집니다. 계속 늘고 가계의 수입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수입은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때문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 위주의 서민들은 죽어 나자빠지든 관계없이 그냥 오직 기업을 위한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의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기업의 수입은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차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 격차입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는, 집을 사는 주요 수요층은 누굽니까? 기업이 집 사나요? 가계가 삽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가계가 이 집값을 받치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친기업 정책입니다. 왜냐? 기업 뒤에 누가 있습니까? 뉴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계의 금융부채와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의 증가율 추이입니다.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똑같습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가계가 빚을 내면 주동산 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계가 빚을 내지 않으면요.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가계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야지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가계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어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계부채 천조 시대입니다. 더 이상 빚을 내기 버거울 정도로 가계부채가 목에까지 차왔습니다. 더 이상 가계는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처박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그냥 처박힙니다. 예, 소득이 없으면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저축률표인데요. 여러분 개인 저축률을 보세요. 1990년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지금 5.8%, 지금은 2.3%입니다. 지금은 저축률이요. 개인들 저축률이 2.3%입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쓰기도 버거운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집을 사겠습니까? 반면에 기업은요.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고를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기업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듭니다. 컵을 100만 개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요. 그렇죠. 이 재고가 한 200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을 갖고요.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유리를 사오고 뭘 사오고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현금 보유고를 많이 기업에 늘린다는 것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현금 보유고가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요, 엄청나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삽니다. 지금. 집을 못 삽니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자, 이게 뭐냐면 중산층 적자 가구 비율이고요. 2011년 1분기에요. 중산층 적자가 비율이요. 25.8%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집 사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집을 어떻게 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통장이 29만 원밖에 없는데.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예, 중산층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의 부채 비율이요.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물가 상승률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인데요. 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쭉 계속 오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가계소득은요. 쭉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그 밑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못 미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삽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집 못 삽니다. 이게 반대가 됩니다.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물가들이 이때 소득이 많을 때 이때 집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래야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상황이. 지금 못 삽니다. 지금 못 삽니다. 정부가 이런 데다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은요, 너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가 죽으라. 박근혜 정부가 지금 못 쓸 일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죠. 계속 집 사서 빚내서 집값 떠받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터지면 한 번에 다 죽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집을 살 인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이 많다는 거. 국민들이 소득이 많아서 오늘 하나 사는데 야, 이거 남는 돈 뭐하지? 차 작가님 어디 괜찮은 데 있어요? 나 그 돈이 남는 돈 있는데 이거 좀 써야 되겠네. 이렇게 소득이 많아야지 집을 사고요. 둘째, 집에 들어가 살 실질적인 인구가 많아야지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인구가 없습니다. 집을 살 인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전망입니다. 인구 증가율 보십시오. 쭉쭉쭉 괜찮다가요. 쭉쭉쭉 하다가요. 2010년부터 이미요. 증가율이 없습니다. 집을 살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없습니다. 자, 이게 연도별 인구 증감 현황인데요. 연도별. 역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자, 초등고 대학생 수 비율 변화 비교입니다. 1980년대고 이게 녹색이요. 파란색이 이제 요즘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초등학교 54만 9천. 지금 36만 4천. 중학교 25만 9천. 맞나요? 200인가? 259만인가? 네, 259만. 이상, 제가 보기 이상하네요. 고등학교 267만. 지금 200만. 대학교 363만. 247만. 없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구 고령화와 버블 붕괴의 시점을 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모두 다 인구가 정점에서 꺾일 때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얘가 그렇습니다. 자, 일본도요. 인구가 정점에서 꺾이자 부동산이 터졌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스페인도 그렇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인구가 꺼졌나?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인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구 구조로 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인데요. 자, 두 개를 겹쳐보세요. 두 개의 도표를. 자, 여기를 딱 끌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인구가 줄면 가격은 하락한다. 똑같습니다. 두 개 그래프. 그래프로 얘기합니다. 이처럼 집을 살 인구도 없고 그리고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미분양이 어디까지 넘쳐나냐면요. 이거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전국의 주택수 총 합계가요. 1850만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요. 그냥 1860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3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계수는요. 1795만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어쨌든 통계적으로 이미 110%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집 없죠? 지금 주택 증가율이, 이게 보급률이 초과했는데 우리 집 없잖아요. 집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들지 맙시다. 슬픈 현실을 좀, 웬만하면 좀 우리 여기서는 좀, 가슴으로 이렇게 손 드세요. 우리 집 없잖아요. 주택 보급률이 110% 넘었다니까. 다 있어야 돼, 하나씩. 근데, 다주택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의 절대 한 50%를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주택수가 1855만 1000채인데요. 이 중에 다주택자는요, 48%입니다. 899만 9000채를 갖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사람이 6채씩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6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당 집을 6채씩 갖고 그걸 투기하는 거죠. 투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투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예요. 자, 그런데 임대율이요 3%밖에 안 됩니다. 자, 6채를 갖고 있어요. 6채를. 근데 임대율이, 그래서 2014년 1월 31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그분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김 지사는 반면 우리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250만 호를 짓도록 돼 있는데 이 중 LH에서 90만 호를 공급한다며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이 많은 주택 계획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거품 꺼지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은 입주인에게 적합하고 사람에게 편리한 주택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우리처럼 1년에 무조건 15만 채를 때려짓는 탁상행정 주택 정책으로는 다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얘기한 겁니다. 2020년까지 250만 원을 건설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답니다. 지금도 미분양이 100만, 200만 이런데 여기다가 250만 원을 더 세려 짓겠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어요. 주택을 사는 인구가 줄어요. 소득도 줄어요. 안 떨어진다고. 아니, 안 오른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요, 이런데? 어떻게 올라요? 또한 여러분, 이미 부동산을 짓겠다고 PF 대출을 받아놓은 자금이 약 450만 원을 짓고도 남을 돈을 건설사들이 저축은행 은행으로 받아 놓은 상태예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에 건설사들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무리하게 집을 지면 빨리 망하는 거고요. 안 망하면 PF 이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공황 직전이에요. 공황 직전이에요. 부동산 상황이에요. 자, 1차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집값은요, 더는 오를 수 없어요. 못 올라요. 만약 올라도, 이럼에도 오르면요, 그건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100% 거품입니다. 반드시 꺼집니다. 가계대출의 절대의 비중을 차지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매우 위험한 지경이다. 매우 위험한 지경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지금처럼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데 다들 대출을 받아서 5분이든 뭐 4분이든 다들 대출을 받아서 지금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대부분 한 번에 확 갚아버리는, 우리 민족은 참 화끈합니다. 그죠? 뭐 아니면 도예요. 빌려서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해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만기 연장률이요. 2011년 보니까 88%, 2012년 86%, 2013년 86% 만기 연장률입니다. 자, 부동산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 그 만기 때 돈이 없어서 연장해줘. 연장한 겁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만기만 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률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추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시상환은요. 계속해서 올라서 2015년에는 43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다음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치식 상환, 그 분할 상환은요. 2015년 되면 22조가 됩니다. 같이 다 갚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도표를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이게 실제 도표인데요. 55조를 갚았어야 됩니다. 은행이. 그리고 분할 상환은 19조, 약 20조를 갚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갚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연장을 해주더니요. 2013년에는요. 20조를 일단 새로운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55조를 더한 겁니다. 만기 연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 2013년에는요. 76조 22조를 더하면 얼마죠? 예, 98조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분할 상환 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털지 않으면 2013년에는요. 또 2014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만기가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만기가 돌아오는 비중이 12조입니다. 근데 안 갚았잖아요. 2013년에. 요걸 떠넘기면요. 80조가 되는 겁니다. 합치면요. 2013년에 100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자, 여기서 그래. 이것도 못 갚았어. 연장했어. 근데 2015년에 일시로 갚아야 될 돈이 어떤 사람은 22조입니다. 그게. 근데 2014년에 요것을 같이 더해가지고 떠넘기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에 약 130조 가까이를 일시상환으로만 갚아야 됩니다. 일시상환으로만 103조를 갚아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라고요? 1000조. 그 중에 130조요? 미쳐버립니다. 이게 만기 연장의 거품의 힘. 여기서 터지면요. 그래도 그럭저럭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터지면요. 못 태어납니다. 자, 보세요. 2015년 봅시다. 일시상환 130조. 분할상환은요. 45조, 80조, 120조. 그럼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합쳐가지고요. 2015년도에요. 가계부채 약 4분의 1?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걸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입니다. 왜 제가 끝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계속 갚고 못 갑니다. 터집니다. 올해 아니면 올해 지금 연장해가지고 올해 약 100조 그리고 이 분할상환까지 합치면 한 200조 가까이 올해 갚아야 되거든요. 이거 못 갚고 넘기면 다음에는 300조 넘어갑니다. 2015년에는 반드시 터집니다. 올해 안 터지면. 거의 100% 반드시 터집니다. 이걸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젤3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을 좀 볼게요. 자, 은행들이요.
이걸 무기한적으로 지금 이것을 연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은행이 뭐 수익이 괜찮다. 그러면 그럭저럭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수익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 연장 안 해줍니다. 그냥 집 갖고 와 경매, 집 갖고 와 경매, 집 갖고 와 경매. 그리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은행이 어떠냐? 은행 수익 악화. 경향신문 2014년 11월 3일입니다. 이투데이 뉴스 2014년 11월 24일 은행 저성장 고령화로 수익 악화 불가피. 2014년 12월 12일 은행채 발행 확대 내년 수익성 악화 가능성. 연합뉴스 2014년 11월 4일 은행 수익성 악화 지속.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젤 3가 있습니다. 바젤 3가 2013년 12월부터 발효가 돼서요. 그게 점점 조건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언제 그게 힘이 가장 강력해지냐? 2015년이 제일 강력해집니다. 따라서 이 많은 300조 가까운 그 만기를요. 2015년은 반드시 바젤 3에 의해서 해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문 닫는데요. 국제협약에서 은행이 문 닫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4년에 한국 경제가 터질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은행은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 가계부채는 그냥 터집니다. 굉장히 위기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하락하거나 혹은 자영업이 그대로 주저앉으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터진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자영업은 어떤가? 자영업 어렵습니다. 자,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낸 자료인데요. 2011년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분포입니다. 적자 26%, 거의 30%입니다. 번 게 없습니다. 벌기는커녕 빚을 꼬라박고 있습니다. 내 돈을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30%고요. 100만 원 이하 30%입니다. 자영업자가 100명이면 그 중에 60명은 한 달에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자영업자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대체로 평균 순이익이 150만원. 자영업자들이. 평균 순이익이 150만원. 요즘 150만원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은요, 온 가족이 다 붙어요. 아닙니까? 슈퍼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아버지 가끔, 여러분들도 가서 막 집 보고 그러잖아요. 온 가족이 달라붙는다고요. 치킨 배달한다. 삼촌이 배달하고 막 그런 때도 있고요. 막 온 가족이 달라붙는다고요. 근데 순수익은요 150만 원이에요. 자영업의 현실이라고. 근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은 뭐에 편중이 심합니까? 음식업, 요식업 편중 심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변화를요 굉장히 민감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곡물 가격이 40%가 뛰었습니다. 자영업의 수익은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집값입니다. 집값. 임대료가요 자영업자들이요 자영업을 못합니다. 계속 오릅니다. 2010년에 940만원이요 2012년 142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매년 임대료가 뜁니다. 매년 임대료가 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임대료가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돈이 다 뭡니까? 영업 부실에 대한 어떤 돈 혹은 임대료가 뛰니까 그거 내려고 받아가지고 뛰고 네. 연체율도 엄청 뛰는 겁니다. 네, 벌이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가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쑥대밭이. 더 문제는요, 무분별한 자영업 진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보통 창업 준비 기간이요, 어디 몰려 있으니까 다 3개월 내입니다. 대부분. 아니, 내가 장사를 안 해봤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남들 이렇게 뒷셈 지고 다니면서 어떤 그 이사라고 말이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닭집을 차릴 수 있습니까?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도산하는 겁니다. 예, 자영업자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보세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총액이요, 자영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영업하면 빚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인구 보세요. 55년생 66만. 쭉 보세요. 63년생 84만. 합치면 얼마죠? 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이 인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인원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아직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직 위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공양해야 되는 세대고요. 밑으로는 자녀들 대학들 보내고 학자금하고 혹은 결혼시키고 이럴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퇴직해서요, 뭔가 수익이 있어야만 하는, 부모님도 용돈도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세대라고. 이런 세대가 1000만에 가까운 거예요. 수백만인 거예요, 이런 세대가. 나와서 뭐 하겠어요? 이분들 나와서요,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5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이비붐이 5분입니다. 보면 거의 중산층 이상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돈이 있으니까요, 줄 서서 기름 안 넣는다니까요. 쪽팔리다고 안 넣는다니까요. 기름 넣어야죠. 없으면 그걸 버려야죠. 그거를 기름 넣는 게 뭐 어땠어? 좋은 기름이니까. 이거 어땠어? 기름 넣어야죠. 근데 가오는 있고 사람들에게 주위 부장님 퇴근해서 나가서 뭐 하십니까? 그때 나 기름 넣어. 그럴 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는요, 혹은 그걸 팔아가지고는요, 자영업 차리는 겁니다. 건듯하게 무슨 식당 다 크게 해가지고, 나 여기 식당 하나 차렸어. 이렇게 가오다시 하는 겁니다. 가오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자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이 아니면 할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이민을 갈 것도 아니고 할 게 없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영업 시작하는 동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80%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표. 설문조사 했더니요, 다른 대안이 없답니다. 자영업에는. 그런 듯한 어떤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 산업 구조적으로. 그냥 자영업 아니고 그냥 머리 헤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 자영업자의 44%가, 거의 50%가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대안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했는데, 그것도 당장은 먹고 멀어서 하니까 3개월 이내에 창업을 했는데, 가진 기술도 없고 장사에 대한 영업적인 어떤 비전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자영업을 하니까 부도를 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걸 자영업자 탓으로 돌려야 되는가?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좀 대비해서 구조조정을 좀 해서 너무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만 펴지 않고 너무 이렇게 서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누구나 다 해피한 세상이 될 수 있죠. 정부와 뉴월드도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기업들은요 통크치킨 팔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서 빠지는데 SSM 기업형 슈퍼 있죠. 골목 상권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대형마트 막 다 들어서고요. 그래서 시장 죽이고요. 골목 죽이고요. 자영업자들이 해야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기업이 다 진출해서 다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역시 뉴월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붕괴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자, 2차 결론입니다. 자영업 미래 없습니다. 자영업 미래 없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이 부서지지 않는 한 자영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게 안 됩니다. 정부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뉴월드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니까요. 최종 결론입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여러분 부동산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도 안 되고 보셨잖아요. 5만 가지를 쏟아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인구도 없는데 무슨 누가 삽니까? 미분양은 막 몇백만 원씩 쏟아지는데 이제 곧 있으면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골라 잡아 인생이 됩니다. 부동산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집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갑니다. 가계부채 터지면 다 그지 되는데 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부동산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데? 예. 여기에 반론하는 경제학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모든 것을 제가 다 이렇게 뒤져서 했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들은요 대부분 다 누구냐? 부동산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외에는요 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관이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자영업 보셨듯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득을 가지고 있던 오분이들이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은퇴해서 하는 족족 망해서 중산층들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피라미드. 예전에는 항아리였거든요. 이렇게 중산층이 많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날로 무너진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은 금리 인상이 될 것입니다. 양적 완화에 따른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날 가계부채는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금리 이런 모든 조작들은 다 거듭 반복하지. 제가 계속 제 설교 중에 다 나옵니다. 모두 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다.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이렇게 부담되게 하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곧 시작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주요 외신들이 2차 양적 완화를 올해부터 축소하고 100억 달러를 또 추가로 축소한답니다.
그러면서 연내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반 그럴 겁니다. 거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순간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더불어 한국의 금리가 오르고,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거기 변동금리에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이 가계부채 1000조의 이자를 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자를 물어야 되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없을 정도 그런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날로 한국 경제는 붕괴하고 IMF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IMF는 감히 명함 따위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부서짐이 한국 경제 전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아마도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파생될 것입니다. 또한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죄송하지만 달러가 망가집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망가지면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파생 상품들, 엄청난, 지금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 파생 상품인데, 그게 달러가 터지면 그게 터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한국만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는 그냥 다 아수라장, 쑥대밭이 됩니다. 이거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제가 무너질 그때가 목에까지 차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될 그 날이 한 4년만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방사능에 오염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베리칩이 이제 곧 그 흉악한 이빨을 들이내면서 우리들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때가 임박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경제의 붕괴, 방사능에 의한 후쿠시마의 죽음의 시작들, 그리고 베리칩과 전쟁의 위기, 끔찍한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글자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이제 곧 대환란은 열린다. 이제 곧 열린다. 그게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란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아들, 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끝낼 황혼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미친 듯이 기도 말씀을 해야 된다. 미친 듯이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기도 말씀.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언제나 제 설교의 최종 결론은 기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다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저는 줄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내일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보시고, 시간이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고,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아니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모든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장장 3시간에 걸쳐 우리의 미래의 어떤 그 미중의 위험들이,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세계 경제 붕괴가 너무나 눈앞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자연의 징조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징조들, 특히 베리칩이 사나운 이빨을 들이대고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갖췄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때, 오직 진짜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